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에 파견키로 하면서 북한은 과연 어떤 인물을 대표로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신 대표님, 지난 9일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공동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회담, 실무회담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판문점 연락처들은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어떤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자기들이 의사 타진을 했다면 합의문에 나온 내용 정도라면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사실 북한이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다 받아준다라는 이제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기대로는 그 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회담에 임하고 회담이 끝나면 바로 또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텐데 북한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특히 참관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구성하는 그런 안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우리가 또 제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제의를 하고 또 특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 군사회담이거든요. 그게 나가서는 어떤 의제를 또 던져서 이익을 얻어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가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지 고위급 회담 결과가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워낙 좀 조용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워낙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축하한다 그리고 지지하겠다 이런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이제 참가하는 규모가 큰 게 꼭 과연 대한민국 입장에서 좋은 일인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올림픽에 이제 출전권을 획득한 경기가 종목이 과연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우리 정부는 가급적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500명 그런 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북한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 게임이고, 근데 이제 북한이 이런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한다면은 이것이 대한민국 주최의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라 북한과 공동 개최하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평창이냐 평양이냐 해가지고 계속 이 주최권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 북한에서 개최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남북 간의 행사 성격이 강해지면은 이게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올림픽 후에 북한이 이제 청구권을 들이밀 그럴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된 것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께서 은덕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참가단도 보냈고 그래서 성황을 이룬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민국이 보답을 해야 된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담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가급적 10,000원이 와도 좋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올지요? 글쎄요. 또 어떻게 올지요? 육로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숙박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일단 굉장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자칫하면 안보리 결의 유엔 제재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 측이랄지 다른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 내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오늘 나온 얘기가 거기까지입니다. 신 대표님. 글쎄요. 북측에서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육로로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고려항공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이 지금 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만경봉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한번 기항을 했던 배들은 그 해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그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그 제재 대상이 또 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육로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게
기왕에 북한 지금 뭐 대표단 또는 참가단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예, 예. 그들에게도 사실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해야죠. 이렇게 발전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육로는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강산 즉 이제 속초 양양을 거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산 전망대 즉 파주에서부터 개성공단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개성공단으로 해서 파주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보니까 서울 북쪽으로 해서 양평에서부터 닦아놓은 새로운 고속도로로 이렇게 영동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그 예, 예. 선을 이렇게 만들어놨던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기왕이면은 그 자유로를 통해서 쑥 우리 강남 쪽으로 들어와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예. 가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상황을 차창 밖으로 낱낱이 다 보여줘. 우리 뭐 차 좀 순간적으로 좀 막히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동의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해도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예.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어. 왜냐하면 또 핑계도 사실은 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로 만든 그 길을 저는 뭐 전방 가는 것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예, 예. 그게 새로 닦은 고속도로에는 지금 그 대전차 참호 진지들이 그냥 노출돼서 수많은 진지들이 있는 것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저런 거를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예. 그 전차진지 뭐 대전차진지 기관총진지 다 보입니다 그냥. 예. 일반인들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예. 그래서 굳이 저런 걸 보여줄 필요가 그러면 있을까? 거기 예. 이제 육로 이동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군사회담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평창 올림픽 동계 실무회담이 아니라 이거는 뭐 MDL을 넘나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군사적으로 서로 양해해야 될 부분이 예, 있죠. 예. 그것은 이제 군사회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 실무회담에서 군사 당국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예. 그래서 기왕이면 육로로 들어와서 이 강남 쪽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해서 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는 20일 날 이제 스위스에서 남북과 또 IOC 위원 간의 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런 문제도 좀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가 문제들도 여러 가지 다뤄진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은 좀 우리 봉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우선의 하원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또 노회한 또 노련한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누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누가 올지 만약에 조우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그 보관을 이제 북한 정부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실 외교안보 전선에 나서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뭐 반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입장에 들을 용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라는 그 절대정명의 이제 미국의 전략 목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가. 일종의 훈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뭐 최룡의 그를 보낸다, 뭐 김여정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정도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의 그런 대화를 비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이 최룡해는 이제 명실공히 북한의 2인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당노도 부위원장 됐고요. 조직부 지도부장이 된 걸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백두혈통만 낳는 자리 그런 정도로 자리라면서요, 맞습니까? 과거 김일성 시대, 예. 김일성 시대에는 그 조직 지도부장을 김영주 동생이 맡았죠.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예. 김정일이 이제 그 맡아오다가 김정일은 38년 동안 조직 지도부장을 겸임을 했어요.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조직 지도부장을 겸임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제강이라고 하는 김정일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가장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하고 라이벌이었죠. 그 리제강마저도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었어요. 제1부부장. 예. 그 제1부부장 자리를 가지고 북한 최고의 권력 실세였거든요. 장성택은 당시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공안 통치기관을 다 관장한 행정부장이었는데 그 부부장까지 가지고도 행정부장하고 맞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자리를 지금 백두혈통이 아닌 예. 이 최룡해가 처음으로 앉았다라는 예. 것은 두 가지로 단편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예. 첫째, 그만큼 최룡해가 김정은의 신임을 얻었다, 신뢰를 얻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의 권력을 나누었다.
그만큼 김정은의 권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조직 지도부장 같은 경우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인사권이라는 게 뭐 우리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다 아시겠지만은 예산과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책임자가 이제 김정은이 백두혈통이 아니게 됐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그만큼 최룡의 아버지는 이제 과거 빨치산을 했던 최현이죠. 예. 김일성과 동지였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최룡해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게 확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판단할 수 있지만 그동안 김정은이 보여주었던 과감하게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 거기까지 속단하게 이르고 현재까지는 김정은의 신뢰를 그만큼 많이 얻었다라고 예. 평가하는 것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온다면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측근들의 부침, 글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룡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까. 백두혈통으로 본다면 이제 김여정이 오는 게 맞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최룡해가 온다면은 정말 소위 진짜 딜을 미국 정부와 딜을 할 수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의미가 없는 비공식 대화는 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밴쿠버 회의에서는 지금 제재와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해상 차단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예. 또 브라이언 후 국무부 정책기획실 국장은 또 못을 박았죠. 평창 올림픽에서 북미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무부 내 미국 정부 내의 무드를 바꾸려면 예. 북한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그런 큰 인물이 예.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해야지 예. 미국 측에서도 그런 비공식 대화가 의미가 있겠다는 예. 이런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트럼프의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 뭐 로켓맨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말폭탄 싸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남북 대화 이후에 결과물을 보고 나서의 언론 인터뷰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뭐 김정은과 매우 관계인 듯하다.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도 하고요. 네. 글쎄요, 어떻게 뭐 북미 대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북미 대화까지 가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다 내가 잘한 것 때문이다. 예. 다 자기가 크레딧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이렇게 엇갈리는 행동한 건 다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그거는 내가 큰 전략의 일환이었다. 나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따뜻할 때도 있지만 혹독할 때도 있고 뭐 20명도 더 그런 사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모두 자기가 계산한 의도대로 진행이 되었고 예. 그래서 그 크레딧을 나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정치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BBC 방송에서 이렇게 쭉 퀴즈를 냈더라고요. 정신 나간 늙은이라는 얘기는 누가 했냐?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했고 로켓맨이라는 얘기는 누가 했냐?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했고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김정은의 어떤 이런 외교 수리랄까요? 전략적인 그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이 이번 게임은 이겼다. 예. 이런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을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예. 사실 트럼프도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나쁜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뭐 키도 작고 살도 쪘다는 얘기부터 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뭐 화염과 분노에 맞을 것이다. 그다음에 병든 강아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 꽤 영리한 친구 같다. 스마트 쿠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언동을 하고는 있지만 예. 적어도 김정은이란 지도자로서 전략가로서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어때요? 생각. 저는 트럼프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된 지 이미 지금 이제 6차 핵실험까지 진행돼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렇게 강하게 유엔을 동원해서 사실은 뭐 미국이 동원한다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서 강하게 압박을 지금처럼 해왔다면 북한이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까지 갔을까요? 예. 또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갔을까요? 그때는 미국이 이란하고의 핵협상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 예. 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란 앞에다가 항공모함을 두 척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는 뭐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해서 사실은 뭐 북한 문제를 내팽개쳐 두고 예. 있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희한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효과가 먹혀들어서 지금 예. 이번 남북 그 고위급 회담에서도 보면 북한이 좀 몸이 달아오른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뭐 소양 있는 정치인이다, 뭐 능력 있다, 성숙한 정치인. 저 능력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소양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번 게임에서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이 이겼다라고 했거든요. 예. 저는 김정은이 이겼다라고 보기 힘들고 김정은이 얻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시점을 늦추었습니다. 늦추어서 생명 연장을 한 것이죠. 제가 자꾸 뭐 미국이 공격하니까 뭐 호전광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미국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생명 연장을 했고 그리고 생명 연장을 한 만큼 미국과의 대화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얻은 게 많은 그런 회담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이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 행정부죠. 저강도 핵무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 발표고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강도 핵무기, 고강도 핵무기로 나눠주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실제 다 전력화돼 있는 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 임 대표님. 전력화 안 돼 있어요. 예. 일단 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예. 미국은 전술핵 무기를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에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2021년에 다시 발효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술핵이죠. 그렇죠. 예. 그때 끼워 넣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강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핵무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그 피해가 너무나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사용하기 힘들다. 이게 통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약한 걸 쓰면 방사능 낙지 조금만 있고 그러면은 이게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약하다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약한 걸 그래서 의미합니까? 지금 미국이 개발 중인 최신 그 전술핵 무기 중에서 B-61-12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저 0.3킬로톤에서 최대 350킬로톤까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예. 다른 건 탄두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폭발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그 핵폭발을 하기 때문에 방사능 낙지 적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벙커버스터가 60m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재래식 폭탄이니까 그 관통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뚫고 들어가서 핵폭탄을 터뜨리고 또 들어가서 핵폭탄 터뜨리고 또 더 들어가서 핵폭탄 터뜨리고 예. 마지막에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본 탄두가 터져서 안에 있는 내부를 소멸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B-62-10인데 이거 폭발력 조정 그리고 관통력 조절 다 되는 건데 이걸 쓰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주봉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이 대화 국면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압박 수단은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입니다. 틸러슨 장관도 해상 봉쇄 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보관은 이 남북 관계가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의미 있는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평화 공세의 그 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난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것은 나의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최대 압박이 주요했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모습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시 원래의 호전적인 자세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그 비단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도 논의하게 하겠다 하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좀 주어라.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런 장애물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이제 전문가 패널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먼저 정부가 잘못 결정한 것을 되돌린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과 다른 관련 국가들이 그런 한국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요. 여름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